택시기사 폭행 다음 날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이 차관에게 전송했다. 그러자 그 다음 날 택시기사의 집 앞으로 찾아와서 이용구 차관이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합의금을 주며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는 게 택시기사의 주장입니다. 그러자 안 지운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진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택시기사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블랙박스 보면 영상이 있어야 내가 잘못을 했구나. 이 사람이 그 증거를 갖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수준이 잘못했다 그래. 지금 이겨왔다 내가 해가지고 나 안 준다 그랬어. 나는 다 안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알았어. 자, 이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도되자 이용구 차관 측은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블랙박스 영상은 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므로 어떤 경위에서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두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을 때 이 차관이 당연히 폭행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영상을 지워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조간신문이 영상 지우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영상이 있다는 게 다행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조간신문 보도도 있는데요. 자, 일단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하고 상황이 다르고 이게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는데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운행 중이 아니고 정차 중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는 법리적인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제가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정차되어 있다라는 일부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라면 저 주장도 논리적으로 설득 가능할 수 있어서 그나마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서 실체 진실을 밝히기에 좋다라는 이제 의견을 피력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데 그 영상만으로 또 무죄 주장이나 공소권 없음이 당연하다라는 주장이 또 논리적으로 가능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일단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통우 실장님, 개인 이용구와 법무부 차관 이용구의 심경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워달라고 했을 때는 개인 이용구의 그렇죠. 심정일 거고 지금 영상이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건 법무부 차관으로서 이용구 차관의 심정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해당 영상은 없다 라고 매우 긴 시간 동안 국민들 앞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개인 이용구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법무부 차관,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할 법무부 차관으로서는 사실 영상이 있다. 내가 지워달라고 했다. 라는 말을 왜 안 했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뭐 제가 이용구 차관한테 그까지 요구하는 것은 조금 사람이 이제 너무나 다 도덕 분자로 살아야 되는 거는 아니니까 최소한의 어떤 이제 기준을 안 벗어나면은 뭐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용구 차관 이런 말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경찰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예. 이 논란이 있었을 때 처음 말고 자연인 때 말고 그 부분이 저는 좀 묘하더라고요. 왜 경찰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거다라고 말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참 지금 이야기하지만요. 조사나 수사를 할 때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뭘 알고 싶어서 조사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과하면 먼지 털기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조사 수사 했는데 안 나왔는데 덮어주기를 원한 것도 있어요. 어떤 상급자가 사급자 내지는 누군가가 잘못한 게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 저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면은 그걸 피해서 합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김진별 문제 없지? 아니, 없습니다. 그래, 앞으로 열심히 하자. 라고 해서 이제 바깥에는 내가 다 물어보고 확인해봤는데 문제 없다라고 한다. 예. 나중에 들통이 나면 아니 나는 확인해봤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거 어떡하냐라고 하는 거죠. 저희들 많이 봤잖아요. 그런 거. 예. 근데 이 케이스가 어디에 부합되는지 모르겠고 경찰이 이제 다시 한다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후자로 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자로 가야죠. 과연 경찰이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당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취재가 됐습니다. 아파트에서 콜 들어와서 신고를 갔었죠.
같이 내려왔죠, 친구가. 그 친구네 거의 부부가 내려왔죠. 부부가 내려와서 이제 대응을 했죠.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상세하게 취재된 내용 살펴보시죠.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6일 밤 도곡동 아파트에서 탑승한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주장은 강남역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이 차관이 차문을 열자 닫아주세요라고 말했다. 차문 닫으면서 욕설을 했다라는 주장. 목적지에 서초구 자택에 도착하자 다 왔는데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까? 라고 하자 이 차관이 XX놈의 XX 라고 욕설을 했다. 그러자 택시기사가 욕하신 겁니까? 너 누구야? 라고 멱살을 잡았다. 택시기사입니다. 멱살을 슬슬 풀었다. XX놈의 XX. 욕설은 이렇게 X로 가리겠습니다. 택시 탄 장소가 백운규 전 장관 자택 앞이다. 당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를 받던 백운규 전 장관의 자택 앞에서 택시를 탔다. 백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다음날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백 전 장관 부부가 이 차관 택시를 불러주고 배웅을 했다. 라고 현재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박정환 대변인. 네. 변호인이니까 뭐 자신이 변호하고 있는 사람 만나서 술 한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저희가 정리한 거 쭉 보시다시피 이용구 차관이 당시에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던 당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월성 원전의 당시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맡고 있었던 백운구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전날 마침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택시기사님이 쭉 설명하신 강남역 사거리를 지나는데 문을 열으려 했다, 아니면 너 누구야, 멱살 미금 굉장히 만취한 상태잖아요. 근데 통상 저희가 저녁에 약주를 할 수 있고 이렇지만 글쎄 이게 얼마나 두 사람이 백운규 장관과 이용구 차관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집에서 이렇게 술을 먹은 것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집에서 저렇게 만취가 될 정도로 술이 취했다. 그러면은 저는 좀 궁금한 게 사실은 이거는 충분히 어디선가 누구네 집에서 술 먹고 집에 가다가 사고가 일어나니까 어디서 술 먹은 건 전혀 이 사건과 본질과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은 얼마나 그 안에서 무슨 격한 얘기들이 이 압수수색이나 아니면 변호인으로서 혹은 당사자로서 격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이 월성원전 관련해서 또 얼마나 많은 뒷얘기들을 이렇게 심하게 했으면 저렇게 만취 상태까지 그것도 집에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택시기사님의 이제 쭉 진술, 그 다음에 당시 마침 백운규 장관 자택에서 술을 먹고 나왔다는 얘기 들으면서 이게 간단히 그냥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와의 갈등 문제나 폭행 문제가 아니라 월성 원전 갖고도 굉장히 많은 뒷얘기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예, 박정환 대변인이 개인 견해였고요. 이 사건을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라는 말씀 거듭드립니다.